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3년 8월 지구 곳곳에서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대규모 정전으로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예외였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가 홀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50년 전 한 무명의 기술자가 준비한 것이었어요. 지하 깊숙이 감춰진 거대한 시스템과 함께 말이죠.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이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걸까요? 저는 미국 뉴욕의 재난관리연구소에서 일하는 김태연입니다. 부모님이 191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죠. 하지만 한국어를 잊지 않게 해주신 어머니 덕분에 지금도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태연아, 내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 언젠가 한국이 널 필요로 할 날이 올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갑자기 연구소 비상벨이 울렸어요. 잠에서 깬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동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태연, 이거 봐. 정말 믿을 수 없어. 동료 마이클이 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주요 도시들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평소라면 환하게 빛나는 도시들이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사이버 공격인가? 아니야, 태양풍 때문일 거야. 지자기 폭풍이 전력망을 마비시킨 거지. 연구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화기마다 경보음이 울리고 각국 정부에서 긴급 상황 보고를 요청하는 연락이 쏟아졌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아시아 지역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열도는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중국 동부 해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반도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해. 서울이 아직 켜져 있네. 처음에는 위성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위성에서 보낸 영상도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가 모두 정전된 상황에서 유독 서울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설마 한국이 피해를 안 입은 건 아니겠지? 마이클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태양풍에 의한 지자기 폭풍은 지역을 가리지 않거든요. 특히 한국처럼 첨단 전자기기에 의존하는 나라라면 더 큰 피해를 받아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때 연구소장인 존슨 박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모두들 들어봐. 지금 상황이 심각해. 뉴욕도 2시간 안에 정전될 예정이야. 박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구소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면서 희미한 불빛만 남았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다시 위성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서울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널 필요로 할 날이 온다고 하셨던 그 말이요. 마치 이 순간을 예언하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서울은 살아있는 거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영상이 3분 후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정전 사태가 일주일 지속된 후 저는 긴급히 서울로 파견됐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비상 대응 시스템을 조사하라는 특명을 받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전광판도 환하게 켜져 있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겪은 대정전이 한국만큼은 비켜간 것 같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고 있었고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나라 언론진들이 서울역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 기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은 앨런 클락이었어요. 영국 BBC 소속 기자였죠. 정말 웃기는 일이야.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재난을 피할 수 있겠어? 앨런이 동료 기자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일단 참았어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이 나와서 설명했어요.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비상사태에 대비한 독립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실장의 말을 듣던 앨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다고 인정하시죠? 그때 실장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그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우리는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승강장이 아니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으로 안내됐어요. 실장이 특수 카드를 찍자 숨겨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 4층까지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장이 설명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문이 열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어요. 천장에는 수많은 파이프와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계기판과 모니터들이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서울 지하방재센터입니다. 실장의 말에 모든 기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앨런조차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시설이 있었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197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건설됐습니다. 서울 지하에는 이런 시설이 총 12곳 있어요. 실장이 한쪽 벽에 거대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서울 전체가 그려진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하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곳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요. 앨런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정전은 우연히 피한 거 아닌가요? 이런 시설로 태양풍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실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태양풍을 막은 게 아닙니다. 태양풍이 와도 견딜 수 있게 준비한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설계한 걸까요?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도 저처럼 충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지하방재센터에서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시스템을 만든 걸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서울시청 기록보관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지하방재 시설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아, 그 자료를 찾으시는군요. 사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직원의 말에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혹시 당시 설계에 참여한 분들의 명단이라도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직원이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더니 누렇게 바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하나 있네요. 4년 지하방재 시설 설계 관련 문서입니다. 제가 문서를 받아보니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설계도와 계획서였어요. 맨 아래쪽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한상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 한상무라는 분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은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말에 퇴직하셨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혹시 가족분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따님이 한 분 계신데 연락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한상무 씨의 딸인 한미영 씨와 만나게 됐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미영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실 아버지는 평생 인정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거든요. 미영 씨가 가져온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설계도와 노트들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 이 자료들을 들여다보셨어요. 한국 전쟁을 겪으신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철학이 있으셨죠. 저는 노트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한상무 씨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었어요. 재난은 언제든 올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방심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정전이 되어도 지진이 나도 전쟁이 나도 사람만은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노트 곳곳에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영웅이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지금 제가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한국 전쟁 때 피난 가던 중에 어머니를 잃으셨대요. 정전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요. 미영 씨의 말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이 이런 위대한 일의 출발점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전기가 끊어져도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고. 그게 아버지의 평생 신념이었습니다. 노트를 더 넘겨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1970년대에 이미 태양풍과 지자기 폭풍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아버지를 괴짜라고 불렀죠. 미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산 확보도 어려웠고 시민들의 이해도 부족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한상무 씨의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현 서울 지하에 구축된 시설들과 거의 일치했어요.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설계를 혼자 하신 건가요? 네, 거의 혼자 하셨어요. 밤낮 없이 연구하고 계획하셨죠. 그 순간 저는 한상무 씨라는 분에 대해 깊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내신 분이었어요. 그분 덕분에 지금 서울이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카페를 나서기 전 미영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시설만이 아니에요. 더 특별한 게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는 다음에 알게 될 텐데요. 그건 정말로 모든 걸 바꿔놓을 발견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상무 씨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그분이 받지 못한 인정을 이제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과연 한상무 씨가 설계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리고 미영 씨가 말한 더 특별한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한미영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상무 씨의 설계도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관련된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일반적인 지하철 설계도와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말입니다. 왜 유독 한국 지하철은 다른 나라보다 깊게 파여 있는지,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나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교통공사를 찾아갔습니다. 기술관리팀장인 박진수 씨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지하철의 숨겨진 기능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한상무 씨의 설계도를 보여드렸습니다. 박 팀장의 표정이 순간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이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나요? 이건 극비 자료인데요. 혹시 이 설계대로 실제 시설이 구축되어 있나요? 박 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호선 시청역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강장이 아니라 직원 전용 통로로 들어갔어요. 박 팀장이 특수키를 사용해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이 실제 지하철의 심장부입니다. 문 안쪽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간 뒤편에 이런 복잡한 시설이 숨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하철역에는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박 팀장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벽면을 따라 설치된 거대한 파이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파이프들은 무엇인가요? 응급 배수 시스템입니다. 지하수나 빗물이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를 대비한 거죠. 박 팀장이 한쪽 벽에 패널을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복잡한 펌프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한강이 범람하거나 집중호우가 발생해도 지하철이 침수되지 않게 설계됐습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순히 전차가 다니는 터널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생존을 책임지는 거대한 생명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장치들은 뭔가요? 제가 천장에 달린 복잡한 기계들을 가리켰습니다. 산소 순환 시스템입니다. 지상과 연결된 환기구가 막혀도 지하에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요. 박 팀장이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미세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마치 거대한 허파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나요? 서울 시민 전체를 일주일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일주일간 지하에서 생존시킬 수 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도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 사실은 이런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거대한 우주선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놀라운 시설이 있었어요. 이것은 독립전력 공급 시설입니다. 거대한 발전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디젤 발전기와는 달라 보였어요. 지열과 소규모 원자력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외부 전력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어도 최소 한 달은 버틸 수 있어요. 저는 한상무 씨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1970년대에 이미 이런 시스템을 구상하셨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시설들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나요?
보안상의 이유도 있지만 시민들이 과도하게 의존할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 팀장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시설의 존재를 안다면 평상시 대비를 소홀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앙제어실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서울 전체 지하철망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시설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다른 곳에서 백업이 가능해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아래에 이런 거대한 생명보험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상무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죠. 박 팀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시설을 둘러보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한상무 씨는 이 모든 시설을 만들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었을까요? 그 답은 곧 여러분도 함께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하철 시설을 둘러본 후 저는 한미영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자료들이 더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녀는 흔쾌히 자택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남기신 자료가 훨씬 많아요. 지난번에는 일부만 보여드린 거였죠. 미영 씨의 집 다락방에는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상무 씨가 남기신 기록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설계에 직접 손글씨로 메모를 남기셨어요. 마치 후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시듯이 말이죠. 저는 설계도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곳곳에 한상무 씨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 펌프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통로는 노인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언젠가 이게 사람을 살릴 거야.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상무 씨는 정말로 미래의 재난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서울이 살아남은 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예견한 한 사람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한상무 씨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이 자료들을 정리하시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미영 씨가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언젠가 큰 재난이 올 텐데 때 이 시설들이 사람들을 구할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본인은 그 순간을 보지 못할 거라고도 하셨죠.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한상무 씨는 자신의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일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상자가 하나 있어요. 미영 씨가 다른 상자들과 다르게 단단히 봉인된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겉면에 2020년 이후 개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언제부터 있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드신 거예요. 2020년이 지나면 열어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열어볼 엄두를 못 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이 2023년이니까 열어봐도 되는 시점이었어요. 혹시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비디오 테이프 하나와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미래의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비디오 메시지를 남기셨나 봐요. 미영 씨가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젊은 시절 한상무 씨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검은 머리에 진지한 표정을 한 30대 중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무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마 제가 예상했던 재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한상무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지금 2003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아마 20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만든 시설들이 잘 작동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미영 씨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봤어요. 혹시 정전이 일어났나요? 아니면 큰 지진이 있었나요? 어떤 재난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안전한지예요. 한상무 씨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정전으로 병원이 제 기능을 못해서였죠. 그때 다짐했어요. 적어도 제가 사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요. 영상 속 한상무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 대신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말이죠. 저는 울컥했습니다. 개인적인 상처를 온 도시를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것이었어요. 이 시설들을 만들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정말 큰 재난이 올 텐데 그때 이 시설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제 인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요. 한상무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안전해야 우리나라도 미래가 있으니까요. 미영 씨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만든 시설이 실제로 도움이 됐다면,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하셨던 분 말입니다.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영상이 끝나갈 무렵 한상무 씨가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기억해 주세요. 시설을 만든 건 저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미영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제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셨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상무 씨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그분이 받지 못한 감사를 이제라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 더 남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설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상무 씨의 영상 메시지를 본 지 사흘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23년 8월 15일 밤 11시 태양풍이 한반도에 도달했어요. 저는 그때 서울시청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앨런 클락을 비롯한 다른 기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상황실 벽면에 설치된 거대한 모니터들이 한반도 전체의 전력망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지금 부산부터 전력 공급이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니터 위에 한반도 지도에서 남쪽부터 차례로 불빛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대구, 대전, 그리고 인천까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북상하듯 정전이 서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도 곧 정전될 거야. 다른 도시들과 다를 게 없어. 앨런이 비관적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한상무 씨의 시설들을 봤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밤 12시 정각, 드디어 서울에도 태양풍이 도달했어요. 순간 상황실의 모든 불빛이 꺼졌습니다. 컴퓨터 화면들도 일제히 꺼져버렸어요. 됐어. 역시 서울도 마찬가지네. 앨런이 승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삐삐삐삐.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더니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둘씩 모니터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죠? 제가 상황실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하 비상전력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독립전력망으로 운영됩니다. 상황실장의 말에 모든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앨런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민 여러분, 안내방송 드립니다. 현재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상전력으로 모든 필수 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상무 씨가 준비한 시스템이구나 싶었거든요. 지하철 운행도 계속됩니다. 병원과 소방서, 경찰서 모두 정상 운영 중입니다. 가정에서는 비상용 손전등을 사용하시고 대피가 필요한 분들은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계속됐어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전으로 어둠 속에 갇힌 어느 날 누군가의 작은 준비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던 순간,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지금 떠오르시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앨런이 상황실장에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상황을 판단해서 자동으로 비상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네, 한상무 씨가 설계한 시스템에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저는 또다시 한상무 씨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1970년대에 인공지능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하셨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서울 곳곳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고 있었어요. 혼란이나 공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네. 사람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아. 한 기자가 말했어요. 미리 대비 훈련을 해왔거든요. 시민들도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알고 있어요. 상황실장의 설명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시설만 준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준비시킨 것이었어요. 새벽 3시쯤 앨런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연구원, 나는 완전히 틀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건 운이 아니야. 앨런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 사람을 향한 철학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앨런도 한상무 씨의 진짜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새벽 5시 태양풍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다른 지역의 전력도 서서히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이미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날 밤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상무 씨가 만든 건 단순한 재난 대비 시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전 세계가 이 기적을 목격하고 난 후 한상무 씨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지 일주일 후 저는 한미영 씨와 함께 한상무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 묘지, 소나무들 사이에 자리한 작은 묘비였어요. 묘비에는 단순하게 이름과 생물연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님이 오셨어요. 미영 씨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아 한상무 씨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한상무 선생님. 저는 미국에서 온 김태연입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불어와 묘비 앞에 놓인 국화꽃들을 살랑거렸어요. 마치 한상무 씨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만드신 시설 덕분에 서울이 살아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전 세계가 어둠에 빠졌을 때 서울만큼은 환하게 빛날 수 있었어요. 1,000만 명의 시민들이 안전했습니다. 한미영 씨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아버지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서울을 살리셨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전화였어요. 뉴욕에 있는 동료 마이클이었습니다. 태연, 큰일이야. BBC 서울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특집 기사를 냈어. BBC 응, 앨런 클락이 직접 쓴 기사야. 제목이 서울을 구한 무명의 영웅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앨런이 한상무 씨에 대한 기사를 썼다니요.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CNN, 폭스뉴스, 심지어 일본 NH 마이클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상무 씨가 받아야 할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한밤중 정전 속 작은 손전등이 있었던 날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을 만들어준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분들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해외 언론들이 한상무 씨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숨은 수호자 도시를 구한 한 남자. 무명 영웅의 50년 비전이 1,000만 명의 생명을 구하다. 미래를 예견한 한국의 기술자. 기사들의 제목만 봐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영 씨, 이것 좀 보세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앨런 클락의 기사였습니다. 나는 처음에 한국의 성공을 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이것은 한 남자의 50년 비전이었다. 한상무라는 이름의 평범한 공무원이 만든 기적이었다. 기사는 계속됐어요.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냈다. 개인적인 상처를 온 도시를 향한 사랑으로 바꾸었다. 진정한 영웅은 이런 사람이다. 미영 씨가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때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뉴욕 타임스 기사였습니다. 솔 마더 시티즈 어라운드 더 월드 스터디 코리언 디제스터 프리페러드너스. 파리, 런던, 도쿄,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서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전 세계가 선생님의 철학을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묘비를 향해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뿌린 씨앗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묘비를 비추니 따뜻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한상무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서울식 지하방제 시설 건설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선생님 보세요. 이제 선생님의 이름으로 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기사를 읽어드렸어요. 독일 베를린 시장이 말했습니다. 한상무 씨의 철학은 기술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다고요. 미영 씨가 감격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선생님, 저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이번에는 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미영 씨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묘소를 떠나면서 뒤돌아봤어요. 석양 속에서 묘비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상무 씨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한상무 씨의 철학에 대해 더 많이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첨단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한 개인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상무 씨의 진짜 유산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한상무 씨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첫 번째 소식은 파리에서 왔습니다. 파리 시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지하 방제 시설을 견학했다는 뉴스였어요. 그리고 센강 유역의 서울식 지하 방제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한상무 씨의 철학을 파리에도 적용하겠습니다. 파리 시장의 발언이 프랑스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콕이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홍수 대비를 위해 서울의 지하 배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방콕은 매년 홍수 피해에 시달리는 도시였거든요. 세 번째는 이스탄불이었습니다. 지진 대비를 위한 지하 대피 시설을 서울 방식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했어요. 터키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여서 이런 시설이 절실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런던, 도쿄, 시드니, 심지어 뉴욕까지 서울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상무 씨 한 분의 철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독일 베를린의 사례였습니다. 베를린시는 아예 한상무 연구소라는 이름의 재난 연구기관을 설립했어요. 그곳에서는 재난 대비 기술뿐만 아니라 한상무 씨의 철학까지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베를린 시장이 연구소 개소식에서 한 말이었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한상무 씨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한미영 씨에게 연락드렸어요. 그녀도 매번 기뻐하셨지만 동시에 아쉬워하기도 하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한상무 선생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전 세계 곳곳에서 선생님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상무 씨의 철학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작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재난관리 담당자들이 서울에 모여서 한상무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한 개인의 이름을 딴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심포지엄에 참석했어요. 한미영 씨와 함께 참석하신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한상무 씨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앨런 클락이 물었어요. 그는 이제 한상무 씨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철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앨런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한미영 씨와 함께 다시 한상무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였어요. 선생님, 이제 전 세계가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묘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의 마음이 지구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때 한 외국인 참석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나라에도 한상무 같은 분이 계실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상무 씨 같은 분들이 세계 곳곳에 있을 거라는 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묵묵히 사람들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미래의 재난을 대비하고 계실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내고 계실 분들이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건 그분들 덕분일지도 몰라요. 한상무 씨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조용히, 묵묵히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영웅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상무 씨 선생님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한밤중 정전 속 작은 손전등이 있었던 날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누군가가 그 순간을 만들어준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누군가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상무 씨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 한 줄기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